저는 올해 47이 된 한때 평범했던 직장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제 손끝은 떨리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사랑과 배신, 그리고 돈이 가져온 상처와 깨달음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 계좌 잔고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부모님의 집을 둘러싼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갈등과 치유의 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희 집은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평생을 성실히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저는 마지로 태어나 늘 책임감을 느끼며 자랐고, 동생은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이었죠. 아버지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은 분이셨는데 퇴근 후엔 늘 집에서 신문을 읽으며 저녁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뜨개질로 스웨터를 만들어 주시곤 했고 주말이면 가족 모두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셨어요. 그 냄새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노후를 대비해 서울 외곽에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하셨습니다. 2층짜리 아담한 집이었는데 앞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장미꽃이 붉고 노랗게 피어 있었고 뒤쪽엔 아버지가 손수 가꾼 텃밭이 있었어요. 그 텃밭에서 나는 고구마와 감자는 어린 시절 저와 동생의 간식이었죠. 집은 낡았지만 따뜻했고 부모님의 땅과 사랑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장미꽃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자랐습니다. 동생은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형, 나도 할래? 라고 조르던 아이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38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클라이언트와 미팅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건 밤 10시쯤이었어요. 내 아빠가 쓰러졌어. 빨리 와. 라는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없이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앉아 계셨고 동생은 저보다 늦게 도착해 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맞이로서 모든 걸 챙겼어요.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맞이하고 어머니를 위로하며 정신없는 나흘을 보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조용히 울기만 했고 가끔 형, 내가 뭐 도울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동생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죠. 장례가 끝난 뒤 어머니는 그 집에서 홀로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저는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동생은 서울에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독신 생활을 유지했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뒤 몇 년 동안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2시간 반, 왕복 5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어머니를 뵙는 건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셨고 우리 아들 왔네 라며 웃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겹치며 다리가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어느 날 전화로 요즘 자꾸 어지럽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고 당뇨 수치도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죠. 누군가 곁에서 돌봐야 합니다. 혼자 계시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라는 의사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당시 지방에서 대리 직급으로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고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아내는 당신이 결정해. 나야 어머님 모시는 거 반대 안 해라고 했지만
저는 회사를 옮기거나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동생은 서울에서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고 어머니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프리랜서라 시간 조절도 비교적 자유로웠죠. 저는 동생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가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들대. 우리 중 하나가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동생은 잠시 침묵하더니 내가 생각해 볼게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불러 앉히셨어요. 식탁에 앉아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이제 혼자 살기 힘들 것 같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모시며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는 그 집을 그 아이에게 주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지방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앞두고 있어 자리를 옮기기 어려웠어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려면 집을 구하고 새 직장을 알아보고 생활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건 제게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내가 할게요, 엄마.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동생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우리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그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이 어머니를 잘 보살피면 저도 마음이 놓일 테고 집은 어차피 부모님의 뜻대로 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동생은 곧장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고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이사날 저는 짐을 나르는 걸 도우러 올라갔어요. 동생은 형,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잘 챙길게라고 웃으며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고맙다, 잘 부탁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가끔 주말에 올라와 어머니를 뵙고 동생과 간단히 인사 나누는 정도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은 가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어. 약 잘 챙겨 먹고 있어. 엄마가 장미꽃 물 주는 거 좋아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심했어요. 어머니와 통화할 때도 동생이 잘 챙겨준다며 웃으시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 목소리가 점점 힘없어지셨고 예전처럼 밝게 웃으시는 일이 줄었어요. 한 번은 요즘 밥을 잘 못 챙겨 먹는다고 하셔서 저는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입맛 없으시대. 좀 더 신경 써줘. 동생은 내가 챙겨주고 있는데 엄마가 잘 안 드셔. 나도 어쩔 수 없지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좀 더 캐물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래, 알았어라며 넘겼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 겹치던 때라 정신없었고 동생을 믿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레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엄마가 아침에 쓰러지셔서 119 불렀어. 지금 병원에 있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말하고 딸을 맡긴 뒤 급히 서울로 올라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마저 약했어요. 의사는 저를 불러 설명했어요. 영양실조가 심하고 혈당 조절도 안 된 상태예요. 약도 제때 먹지 않은 것 같고 관리 부족으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생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동생을 만났을 때 저는 참았던 질문을 쏟아냈어요. 너 엄마 어떻게 챙긴 거야? 왜 이렇게 되신 거야? 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프리랜서 일하랴, 엄마 챙기랴, 정신 없었다고. 나도 최선 다했어. 라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최선? 엄마가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게 최선이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 순간부터 동생과의 관계는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저는 동생을 믿을 수 없었고 어머니의 상태를 보며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어머니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기셨지만 회복은 더뎠어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간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 아들. 내가 너희를 힘들게 했나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라며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동생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생이 어머니 집을 이미 자기 명의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번 몇 달 전 동생이 어머니를 설득해 증여를 받은 겁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집을 동생한테 주셨다고요?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래, 동생이 나를 위해 고생하니까 그 정도는 줘야 한다고 해서 내가 서류에 도장 찍었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어머니의 진심인지 동생의 압박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동생이 곁에서 계속 설득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에게 따져 물었어요. 너 엄마한테 집 달라고 한 거야? 엄마가 제대로 판단도 못하시는 상태에서? 동생은 엄마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내가 억지로 한 거 아니야. 형이 바빠서 내가 다 챙겼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반박했어요.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리실 때 저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게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생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동생과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입원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지만 동생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에서도 동생은 조용히 있다가 떠났고 저는 혼자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 뒤 집 문제를 해결하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증여가 완료됐으니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어요. 증여 서류를 보니 어머니의 서명과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고 공증까지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법적 싸움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동생은 내가 엄마를 모셨으니 집은 내 권리다라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은 제 패배로 끝났고 저는 어머니의 유산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집은 동생 명의로 넘어갔고 저는 그저 텅 빈 마음만 남았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가족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집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가 마지막 시간을 외롭게 보내셨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병실에서 혼자 계신 모습을 떠올리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때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더라면 어머니의 말년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장미꽃이 피던 그 집은 이제 동생의 소유가 됐고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해 헌신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동생이 어머니를 잘 챙길 거라고, 설마 집을 노리고 그런 행동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과 재산이 얽히면 그 믿음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집을 받았는데 결국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만 챙긴 꼴이 됐어요. 그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뒤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죠. 동생과의 다툼,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뒤엉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꿈속에서 그 집 마당에 서 계신 모습이 떠올랐어요. 깨어나면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빠, 왜 요즘 웃지 않아? 5살 어린아이가 건넨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의 맑은 눈을 보니 제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만 빠져 있는 동안 제 앞에 있는 소중한 가족마저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어머니를 잃은 걸 후회하는 건 알지만 이제라도 우리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 우리까지 잃으면 안 되잖아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제 감정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상담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딸과의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 조언을 듣고 저는 실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 동생과의 갈등, 그리고 제 실수를 솔직하게 적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뜨개 스웨터를 입고 웃던 날, 동생과 텃밭에서 감자를 캐며 장난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점점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시에 저는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였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내와 딸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시간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뵀다면, 동생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앞으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그 뒤로 저는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줄이고 주말엔 딸과 함께 공원에 가거나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딸이 "아빠, 이거 읽어줘" 라며 내민 책을 읽다가 문득 어머니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시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따뜻함을 딸에게 전해주고 싶었죠.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도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을 딸과 아내와의 행복한 순간들로 조금씩 덮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생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법적 다툼 이후 몇 번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동생은 이제 우리 각자 살자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그곳에서 어린 시절 동생과 뛰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장미꽃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텃밭에서 감자를 캐던 날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동생의 소유가 됐고 저와는 더 이상 연결고리가 없는 공간이 됐습니다. 가끔 동생이 그 집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씁쓸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들기도 해요. 적어도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많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모든 걸 맡기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돈과 재산이 걸려 있을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동생을 믿었고 그 믿음이 깨지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둘째, 부모님의 노후는 자식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점이에요. 저는 동생에게 너무 쉽게 떠넘겼고 그 결과 어머니를 잃고 동생과의 관계까지 잃었습니다. 셋째, 법적 절차와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증여를 결정하셨을 때 제가 옆에서 상황을 점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을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동생을 믿고 싶었고 어머니가 잘 지내신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했고 딸은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삶이지만 제 내면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돈과 재산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교훈은 결국 사랑과 책임에 대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뒤 저는 그 집 마당에 피던 장미꽃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미소를 그리곤 합니다. 그 미소가 제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딸이 커갈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는 것, 아내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기리며 작은 기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장미꽃을 심은 공원을 만들거나 노인복지시설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요. 그게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목표는 딸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의 할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단다라며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지방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매일 아침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하루를 시작해요. 아내는 주말이면 저와 함께 집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고 딸은 그 옆에서 흙을 만지며 놀아요.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일상이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동생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 가끔 어머니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그곳을 힐끗 보곤 합니다. 동생이 창문에 커튼을 새로 달고 마당에 새 화분을 놓은 걸 보면 그 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받기도 해요. 이 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집을 받았는데 결국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집만 챙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뒤 저는 그 집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동생과 함께 장미꽃 사이를 뛰어다니던 날들, 어머니가 텃밭에서 캐낸 감자를 구워주시던 순간들. 그 추억은 이제 제 마음속에만 남아있지만 그걸 딸에게 전해주며 새롭게 이어가고 싶어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경고로 삼아주세요. 부모님의 노후와 재산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의도를 분명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세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동생에 대한 원망은 여전하지만 그걸 안고 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제 가정과 딸에게 더 집중하며 앞으로는 돈이나 재산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지키는데 힘쓸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 페이지라고 믿고 싶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뒤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그만큼 많은 걸 얻었어요. 사랑의 소중함, 책임의 무게,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죠.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가슴에 품고 딸의 웃음을 지키며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